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일기 박사님께서 서울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아마 캐도 남마처럼 명쾌하게 아마 강연을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추위가 날아갈 정도로 열정적으로 아마 재미있게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6개로 했는데요. 여러분이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는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5년 동안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문재인 정부든지 박근혜 정부든지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부터 하든지 그 전부터 보더라도 어떤 대통령도 대북 통일 정책에서 칭찬을 받는 대통령은 별로 없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하려면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의 한 3분의 1 정도 18년 하셨으니까 한 10년, 8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한 2번을 해야 성과가 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거창도 지방자치단체도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 한 번 하면 뭐 성과를 나겠어요. 4년 단제다. 그러면 4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냥 2번 정도, 3번 정도 해야 보통 철학을 가지고 대북정책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2번, 그러니까 4년으로 하면 8년, 아니면 5년으로 하면 10년을 해야 된다. 5년 동안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에서 매일 욕먹습니다. 왜? 여러분 상술적으로 따져보세요. 5년 정권이면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큰 공헌으로 5월달에 선거 대통령이 출마하잖아요. 그럼 5월달에 출마하면 대북정책 만들면 올해 연말 다 봤잖아요. 담대한구상 이제 나왔는데 올해 연말 다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마지막 1년은 대선 준비하다 1년 다 가요. 그러면 3년 남아요. 3년 동안 뭐 하려고 하면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은 또 언제 세운 예산입니까? 지금 또 작년에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5년짜리는. 대북정책을 세운 대통령은 첫 삽을 뜨고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실천은 그 다음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만약에 대북정책을 이겨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본인도 대북정책에 성과를 내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구조죠. 그 다음에 2번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들을 앞에다 놓느냐 뒤에다 놓느냐 차이예요. 앞에다 놓느냐 뒤에다 놓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왜? 이미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는 똑같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해야 할 문제는 똑같아요. 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야 할 내용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군수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만 바뀌는 뿐이지, 그러니까 대북정책도 똑같다. 3번째, 5년 대통령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무기한 저기 북쪽의 지도자하고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우리는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고 남북대화를 하면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야. 그러니까 통일부 공무원들도 만나보면 남북대화 회담본부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회담 2019년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회담본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회담본부장이 1급이거든요. 근데 1급인데 제가 아는 2분이 한 번도 회담 안 하고 회담본부장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이 회담본부에서는 회담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성과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남쪽하고 성과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북쪽하고, 그러니까 김일성과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했을 때 쉽지 않다.
그러니까 5년 임기 대통령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기한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협상이 쉽지 않다. 그런 걸 감안하고 대북 정책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관계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배경. 왜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하고 이 소위 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냈느냐? 그 배경입니다. 첫 번째, 남북관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은 공무원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아마 이 분야는 잘 모르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작년까지였던 2011년도까지 그리고 5년이었잖아요. 2017년부터 시작했나요? 남북대화는 언제까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써놨잖아요. 17년, 18년 딱 2년 했어요, 2년. 그러니까 임기 2년 동안은 남북대화하고 평양도 하고 백두산도 갔는데 19, 20, 21, 3년은 그냥 대전 휴업했습니다. 남북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시현상은 워낙 앞에 2년이 강렬했기 때문에 3년이 착시현상이 있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3년 뭐 했나? 뭐 했어요, 3년 동안? 코로나19 뒤치다거리 하다가 소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걸렸죠. 그래서 없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없어요. 미국 관계, 북한과 미국 2019년도에 2월달에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없습니다. 20년, 21년, 22년 3년간 없어요. 결국은 뭐냐? 남북미가 지금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얘기는 많아요. 우리 정부는 대화 문은 열려있다.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 담대한 구상도 제안합니다. 일단 제안했어요. 북한은, 미국은 외교와 관여. 참 멋있어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일단 미국의 입장은 나와서 얘기하자 얘기고,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 적대성 철회. 북한은 나와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싫다. 왜냐면 하노이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하노이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김정은이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북한이 이렇게 대화에 안 나오고 소위 얘기해서 꽁꽁 걸어 잠그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소위 이런 속된 표현으로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있느냐? 일단 2019년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아주 우리 애들 표현으로 몸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하노이 2019년을 잘 보면 김정은이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를 만날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만난다는 마음에 너무 즐거워서 빨리 가서 보고 싶어서 북한 비행기가 안 되니까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갔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1차 회담하고 왔습니다. 근데 2차 하노이 이때는 성과가 있다는 약속을 우리가 했는지 미국이 했는지 북한이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기대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참 대단해요. 어떻게 평양에서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기차를 타면서 그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내가 가서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성과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선전하고 갑니다. 갔는데 올 때 빈손으로 달랑다 나왔죠. 그래서 말은 않지만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개망신 당하고 간부들에게 얼굴을 못 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한 말이 뭐냐? 정면 돌파죠. 이제는 옆으로 제재 있다 이거 필요 없고 정면 돌파. 미국과 강대가 붙겠다. 이런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참 상당히 화가 났던 모양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북미가 서로 말만 던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이 남북관계 상징을 지워요. 그러니까 소위 2019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제일 북한이 짜증나는 건 그쪽인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조건이 되면 그래서 경제협력은 대규모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금강산 개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라는 건 북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분이 재개될 거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금강산의 대상이 열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정부는 조건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어느 정도 되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안 됐잖아요. 비핵화 협상이.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돈 아깝고 못 주는 거고, 북한은 아무것도 안 준다고 상당히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험악한 말들을 하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로 나타났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소위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건물이거든요.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이거 다 우리 돈으로 지은 거예요. 북한에 건물 지으면 우리 남한에 지은 거, 우리 땅에 짓는 것보다 최소한 1.5배에서 2배는 비싸요. 왜냐? 일단 자재가 비싸요. 들어가는데 자재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비쌉니다. 저기 들어가면 위험수당도 줘야 돼요. 그리고 저기 합숙도 해야 되고 비싸요. 근데 이게 많이 들었는데 폭파시켰고, 이건 해금강 호텔이라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조만간 철거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온정각이라고 우리가 지어준 건데, 다 우리가 지어준 건데 조만간 다 부신다고 합니다. 참 남은 물건 마음대로 하는 건 북한이 참 소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 있던 건, 요즘 이제 남북 간의 관계. 이게 북한의 미그 29입니다. 이 미그 29가 북한의 비행기 주력인데, 이거 들어온 지 꽤 됐어요. 이게 82평 중령이에요. 수명인가. 예전에 저 비행기 타고 이 남쪽 남방항에서 넘어가서 비상 걸렸다는,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육평 소령 아시는 분 계세요? 이육평 중령인가? 그 자랑 아닙니다. 연식이 오래됐다는 얘기라. 예. 그거 아니면 연식이 난데 오래된 거예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몰고 온 비행기 지금도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150대 띄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150대 띄울 기름이 없는데 그 항공료가 비싸거든요. 수입이 안 되는데 정말 무리해서 띄운 겁니다. 150대. 이걸 우리나라 이번에 훈련에 띄웠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비행기는 주력기가 F-35A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건데요. F-35A라고 스텔스기예요. 스텔스기. 한 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시면 훅 할 겁니다. 그게 요즘은 조금 싸져서 700억 해요, 한 대당. 네, 한 대당. 근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한 1,600억, 1,500억 했을 겁니다. 대당. 네. 그러니까 10대면 1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꽤 많이 수입해와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우리 거창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7,700억이요? 그럼 이거 초창기에 사왔을 때 6대도 안 되네요. 비행기가 5대면 되네. 네. 이 가운데 있는 비행기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전략폭격기라고, B-1P라고 하는데요. 죽음의 벽지라고 합니다. 이건 1시간 움직이는데 한 6천만 원 들어요. 1시간 움직이는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10억 듭니다. 오는 데만. 그럼 이 전략 폭격기 가격은 한 1조 2천억 해요. 그러니까 국방비라는 건 무지막, 이게 이제 한반도 상공에 떴던 거죠. 우리가 이제 북한의 대응을 떴어요. 제가 그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강조하는 거구나. 이건 화성 17형이고, 이게 안 보이는데 여기에 김정은하고 김정은 딸하고 있어요. 둘이 있고, 이거 우리 미사일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왜 딸을 데리고 나왔냐? 여러분, 신문에 나온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신문에 나오는 분석 기사들 보면 김정은은 후계자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을 여러분이 보실 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북한은 잘한다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자부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첫째, 여러분의 상식으로 보면 그게 가장 맞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왜 딸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러면 반면을 물어봐요. 김정은 자식은 누구 있냐? 위로 아들 하나 있고 밑으로 아들 하나 있고 가운데가 딸이에요. 이나 밀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 직원들이 계시는데 어디 갈 때 아들 데려가고 싶어요? 딸 데려가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딸 데려가요. 아들은 데려가는 순간 후계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면, 특히 큰 아들을 데리고 저기에 가면 후계자가 돼요. 후계자가 되면 권력은
부모 형제 간에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권력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 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형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들 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나오면 바로 그 다음 지도자인데 권력이 그리고 다 쏠릴 건데. 그래서 절대 아들은 안 데리고 나옵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딸은 엄마 대신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후계자 아직 김정은 젊어요, 여러분. 이제 40대, 40대. 30대 만으로 하면 30대 후반인가요? 84년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 윤석열 정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인도적 지원, 북한에 얼마나 줬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준 거 이게 여기. 줬어요, 여러분? 없어요. 인도적 지원한 거 없습니다. 쌀, 비료, 뭐, 딴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이 얘기 문재인 정부가 준 거 없다. 그랬더니 뒤로 넣었다. 너는 잘 모르지만 뒤로 퍼주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뒤로도 준 게 없다. 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을 볼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언론이 액수를 정확히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꼭 달러로 써요. 달러. 여러분 50만 달러 5억 원 어떤 게 크게 보여요? 50만 달러 훨씬 크게 들리죠? 예?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인도적 지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인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문재인 정부 때 뭘 했느냐? 평양에 가서 사인하고 백두산 가고 그 다음에 북미회담 2번 하고 정상회담하고 이걸 아무것도 안 했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단한 세리머니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남북간에 왔다 갔다 한 내용 뭐 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잘했어요. 그러면 왜 아무것도 없느냐? 결국은 뒤에 나오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핵 평화 번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핵을 맨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많은 회담을 하고 소위 5.1 경기장이나 김일성 경기장이나 우리나라 잠실 주경기장이에요. 주경기장. 김일성만 연설하는데 아무도 잘 못 써요. 거기서 다 모아놓고 북한 주민들한테 연설하고 백두산 올라갔거든요.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비핵화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뭐 북한을 뭐 뒤로 하고 앞으로 하고 뭐 해도 비핵화가 안 되면 대북 제재가 완화가 안 되면 남북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뭐 대북 제재가 있는 한 뭐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뭘 할 수 있다?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사기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들이 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북한은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자기 중국부처 장관이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뭐 금강산 관광, 무슨 교류 협력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해요. 막 떠들어요. 할 수 있다고 막 떠들어. 그런데 자기 퇴임할 때까지 못 하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건데 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비핵화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19는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코로나19는 북한 김정은이 종식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북한은 백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희 산나물 캐서 먹고 뭐 기타 등등 먹으니까 종식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해. 신문에 보면 이 소위 얘기해서 페니실린이나 감기약이나 이런 거 외에도 뭐 자연 한방 치료를 통해서 뭐 했다. 뭐 거의 약간 주술적인 내용들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통제는 되는데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대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 식량과 생필품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김정은이 올해 6월 달에 열린 회의에서 농사와 소비품 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식량 문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달에 중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 16,450톤을 수입했거든요.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올해 9월까지는 1,900톤을 했는데 이 10월달에만 16,500톤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50만 톤 정도가 필요해요. 1년 생활하려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올해 한 350만 톤, 한 100만 원, 50만 톤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올해 소위 풍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풍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태풍이라든가 이런 소위에서 자연재해 때문에 북한도 올해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풍작이 예상돼요. 식량 문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식품 문제 버티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북 제재를 통해서 봉쇄한다고 해서 대북 제재를 통해 가지고 어느 국가를 핵을 포기시키거나 그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완전히 한국시키는 케이스가 전 세계에 있느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붕괴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참여하면 상당히 아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붕괴는 어려워요. 북한도 경제적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버티느냐?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가장 큰 실수한 게 뭐냐면 김정은의 실수는 2019년 2월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 앞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도 북한 경제는 끄떡없다. 그거 말고 대북 제재 말고 다른 걸 요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영변이라는 소위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북한 핵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영변을 내놓는데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볼턴이 생각할 때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상당히 북한이 아프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바짝 조이면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강하게 주장했던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영변과 대북 제재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한 방 훅 들어온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서 결렬된 거죠. 내가 볼 때는 북한이 대북 제재에 상당히 아프다는 걸 보여준 게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다시는 이 대북 제재 같은 경제 문제를 핵과 바꾸지 않겠다. 우리의 돈은 팔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심 대남 대외 담당자들이에요. 이 김여정이 여동생이거든요. 이 친구가 대남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것 같아요. 여성 파워 써요 북한. 여러분 저도 북한 몇 번 가봤는데 만나보면 이 여성 관료들이 상당히 셉니다. 특히 이 목소리 톤이 하이잖아요. 여러분 북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요. 대화하다 보면 상당히 주눅도 듭니다. 어쨌든 김여정이 대남 대를 총괄하고 있고 이 최선희가 대미를 총괄하고 있고 이 리성건이 통일전 본부장으로서 대남을 하고 있는데요. 리성건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리성건이라는 사람? 아마 이 얘기를 들어봤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갔을 때 우리나라 이재용이랑 경제 대기업 회장들이 옥류관에서 냉면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 시간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대놓고 그대로 냉면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그 표현 그대로 하는 이 사람의 군부 출신 상당히 강경파예요. 지금 세 명 다 강경파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최선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노이 국무회담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 다 불러놓고 미국을 비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강경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와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은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좋은 표현을 하면 하이브리드 정책이다. 진보와 보수의 상당히 좋은 정책들을 모아놓은 정책, 하이브리드 정책이다. 좀 비꼬아서 얘기하면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기타 등등 합친 겁니다. 합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합친 거예요. 비핵, 보수의 아이콘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발 3천에서 비핵을 따온 거고
평화번영. 평화번영은 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DJ 정부가 공식적인 명칭은 화해협력의 대북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기로는 햇볕 정책을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평화번영의,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천이 아니고 상생공약의 대북 정책이에요. 비핵개방 3천은 선거 때 나온 캐치프레이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실현 프로세스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름은 아시는 분이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대북 정책 이름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좀 욕먹어야 돼요. 대북 정책의 이름에 그 대통령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의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런 왕조시대에 써먹는 그따위 일을 벌인 사람들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아니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하더라고. 그러면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정책은 무조건 버리는 거죠. 이것도 윤석열의 한반도 정책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핵 평화 번영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준 가장 큰 교훈은 뭐냐? 간단해요.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북미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이 먼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 번영은 다 비핵화에 연결돼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논리적으로 보면 비핵화 평화 번영이 순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함께 같은 세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비핵화가 되면 평화 번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에서 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뭐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진보와 보수 정부의 지금 현재 만든 것들을 조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국회 문제를 해결하고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이고 뭐 국민과 국제에서와 함께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인데 뭐 이 세 가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국회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이 추진 원칙이 세 가지거든요. 그냥 상식적인 거. 일체의 무력들과 불용. 그냥 우리도 군사적 공격하지 않겠지만 북한도 하지 마라.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호혜적 남북관계. 그럼 남북관계가 호혜적이고 상호 소위서 혜택이 가게 남북관계 발전을 하지 뭐 상호 악의적으로 관계 발전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그럼 평화적 통일을 하지 후수 통일을 하겠습니까? 뭐 이거 평화적 통일 기반의 구축의 핵심은 후수 통일을 배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윤석열 정부가 내가 내놓은 추진 원칙이긴 하지만 역대 정부가 다 내놓은 추진 원칙입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추진 과제도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잠재우선 좀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상호존중에 기반 5대 중점 추진 과제거든요. 여기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정부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밝혀요. 그런데 남북간에 있던 합의라는 게 지키기.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합의는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북 합의문은 남북이 참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의문을 작성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해석이 다른 용어들, 이중 해석이 가능한 용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건이 성숙되면 우리는 조건이 성숙되면을 핵 문제 비핵화가 협상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북미 하노이 회담을 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한반도,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주변 한반도 전역에 소위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을 반대한다. 그럼 우리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북한은 한반도 전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북 합의는 지켜지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왜 그런 합의들을 했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계속했는데 빈손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국민적 수요,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애매모호한 합의들을 많이 이루어. 어쨌든 이 핵심은 기존권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주변의 인권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가 달라진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인권재단.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참 재밌는 사회. 북한 인권재단을 건물도 임대하고 공무원도 뽑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박사들도 몇 명 인권위 직원으로 북한 인권재단에 취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다 갖춰졌고 법도 통과됐고 문제는 뭐냐? 국회에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임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도 통과되고 건물도 구했고 임대료도 내고 직원도 있는데 이사가 안 오니까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임대료 내고 운영하다가 직원들 다 원대복귀 시키고 박사들 다 취소하고 그래서 없던 걸로 됐습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재단 임기 초반에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하고 통일부에서 인권이사 2명 임명했는데 역시 민주당에서 안 해요. 인권이사 추천 안 합니다. 추천 안 하면 출범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범하기 어렵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주통일시설 회복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송, 언론, 통신 개방. 윤석열 정부는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 게 소위 말해서 북한이 들으면 상당히 싫어하겠지만 이 방송, 통신, 언론을 개방시켜서 북한의 소식들을 유입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통일정비에서 핵심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지 한 20년 넘었는데 1991년, 89년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안 맞아요. 상당히 안 맞습니다. 민족의 가치, 다문화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가치를 민족 공동체, 민족에 두고 통일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낡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고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좀 뭔가 좀 제대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남북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은 여러 말들이 많은데 핵심은 여기에요. 이 부분.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담대한 구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와서 합의만 해주면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합의만 해주면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비핵개방 3차랑은 좀 달라요.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차는 비핵화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비핵화 합의를 협상장에 나와서 합의를 하면 초창기에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대규모 지원을 해서 북한이 그 대규모 지원의 맛을 보면 비핵화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서 지원하는 초기 조치가 뭐냐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자원 식량 프로그램은 뭐냐면 북한이 식량 부족이 하덕이니까 우리가 대규모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가 없는 북한의 뭐 히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오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민생과 관련된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이제 초기 조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초기 조치는 이 부분인데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비핵화를 두 단계를 하는 건데 실질적 비핵화가 뭐고 완전한 비핵화가 뭔가 여러분 아마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여러분 혹시 비핵화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비핵화,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저기서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북한에 있는 핵무기 모두 폐기. 두 번째,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핵시설 다 폐기. 세 번째,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계획들 다 폐기. 네 번째,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질, 플루토늄, 우라늄 다 폐기. 마지막 다섯 번째, 핵 기술자, 핵 과학자들 다 해외로 보내는 게 정상인데 힘들더라도 핵과 관련된 연구소나 이런 것들에서 다 배제시키는 거죠. 보통 핵심 인물들은 해외로 빼돌립니다.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완전한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핵과 관련되는 건 우리가 여기서 거의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볼 때 여기 보면 경제협력인데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정부도 상당히 참 대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인프라. 발전 송배선 인프라, 항공,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자 재원 기술 지원 프로그램, 인프라 아니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질적 비핵화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북한 경제는 어떤 실질적인 소비재나 이런 물건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구축. 그럼 왜 인프라 구축을 하겠어요? 초기 주체. 인프라는 금방 돼요? 안 되잖아요. 인프라 구축은 길잖아요. 시간이. 장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경제협력을 하면 이 친구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프라를 건설하면 가면 갈수록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비핵화를 안 하면 투자가 중단되면 흉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인프라는 초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시작할 때. 그리고 점점 비핵화를 봐가면서 속도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담대한 구장의 핵심은 이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초기 조치입니다. 북한이 합의만 해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소위 해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앞으로 비핵화가 진행될 거다라는 게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윤석열 정부는 아마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진보나 보수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타입, 어떤 모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던 진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보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캐리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보수로 했던 인물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 있는 그냥 평범한 검사했다가 검찰총장 갔다가 정치에 들어갔다가 했죠. 그러니까 정책들을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보수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북 정책이 없이 우리 아마 태극기 부대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반발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입니다. 그럼 북한의 반응은 어떠냐? 담대한 구상을 김여정이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했느냐? 허망한 꿈꾸지 마라. 그러니까 비핵개발 3천의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남 대적 정신. 그러니까 대남 관계는 대적 정신이다. 적과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코로나19가 유입됐다. 북한의 코로나19가 생긴 건 우리나라에서 보는 대북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타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냅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발 좀 의식 안 하고 남북한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북한 이제 김여정이 무슨 얘기를 했냐?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상관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이 얘기인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상관하지 말라면 더 상관하잖아요. 애정이 없으면 저런 얘기 다 안 해요.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남과 북은 기본적으로
각자 갈 수도 없고 서로 안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서로 안 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예. 그리고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추파를 던지고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동해나 서해상에서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잡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통일되기 전까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화 협력 제안에는 예스 노가 아닙니다. 무반응.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여정이 한 발언들을 보면 뭐 가끔 보면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북한과 친하고 뭐 북한이 좋아했고 이러는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것 같아요. 김여정이 한 말이에요. 11월 달에 엊그저께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운전자를 자처하며 무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김여정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멋에 사는 사람. 이분은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김여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서울이 북한의 타격 목표는 아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는 타격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반윤석열 정부 투쟁에 나서라. 이렇게 선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뭐 집회도 열리던데 뭐 한지 얼마나 됐다고 내려오라고 그래. 좀 더 하게 좀 더 지난 다음에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우리 정부에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북한이 김대중 정부 이후로 우리 역대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등장하자마자 그냥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해요. 뭐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막 소위 얘기해서 대북정책 전환해라. 왜? 새로 등장한 정부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정부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길들이기를 하고 싶고 공격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되게 합니다. 1년 정도는 거의 압박을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엊그저께까지 미사일 쏘고 그 다음날 돼서 대화하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굴 두꺼워요. 왜냐면 평창 때도 그랬잖아요. 평창 전까지 미사일을 계속 쏘대다가 갑자기 1월 1일 날 우리 평창 올림픽 가고 싶다. 만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정부도 나가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김여정이 우리 쪽에 오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2차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개성공단 소액에서 문 닫아 걸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하자 나오는 게 북한의 보조적인 패턴입니다. 7차 핵실험을 할 거냐? 전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뭐 3월 달에 한다, 7월 달에 한다, 뭐 9월 달에 한다, 11월 달에 한다. 그냥 무슨 7차 핵실험을 무슨 뭐 엿가락 누르듯이 계속 들어가면서 한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7차 핵실험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이 핵실험을 굳이 해야 될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6차 핵실험까지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은 북한 나름의 뭐 성능 개량을 해서 하는 핵실험들인데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북한이. 한다면 의도적으로 미국에게 보여주면서 뭐 협상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생각을 할 생각이 있지만 무기를 위해서 뭐 개량하거나 뭐 이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7차 핵실험 안 할 거라고 봐요. 왜?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서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가는 몇 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핵 보유국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P5라고 합니다. P5 UN 상임 미사일, UN 안보리 상임 미사국만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긴 핵이 있어요. 그런데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냥 미국이 눈을 감아주고 있는 상태. 그럼 NPT라는 건 뭐냐? 핵 보유국가, P5 외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핵을 보유해서도 안 되고 핵물질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핵 프로그램을 해도 안 되고 어쨌든 핵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NPT예요. 그러니까 P5의 독과점 구조를 구축시키는 조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NPT 체제가 핵심이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중국과 소련도 이 P5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핵 문제에서만큼은 다섯 나라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핵은 우리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대북제재에 다시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 미러 갈등 상황에서 소위 얘기해서 북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압박을 받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현재 북한은 안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해도 좀 있어야 된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뭐 하느냐? 선대외 후 대외 정책, 대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밖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그 다음에 대북제재 때문에,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안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갔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럼 내가 왜 남북관계에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민주당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보다 더 안 좋아요. 보수적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거든요. 전략적 인내라는 건 뭐냐? 북한이 변화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미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바마 클린턴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합니다.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바이든 이번 선거에 졌으면 재선이 안 나오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나온다는 바람에 바이든은 상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지지가 있다. 그러니까 노육장을 과시하면서 재선에 나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든 재선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럼 바이든이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국내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교 문제에서도 북한 문제가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미국의 관심에서 없기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근데 만약에 상원도 주고 하원도 줬으면 바이든이 재선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외교적 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 문제에 관심을 좀 가졌을 건데 아마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 다음에 중국이 시진핑이 3연임을 확정시키면서 미중 갈등이 강화되고 북중 관계가 강화됩니다. 시진핑도 3년임이라는 건 중국의 모 대통령 이후로는 없거든요. 근데 시진핑도 대단합니다. 거의 일단 1인 독재 체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중국의 권력 구조가 다른 건 뭐냐면 원 오브 댐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한 명의 대표로 시진핑이 권력을 잡는 구조거든요. 북한은 김정은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거고 중국은 원탁 위에 있는 이런 회의체에서 한 명이 지도자로 쓰는 건데 요즘 북중을 보면 중국이 북한을 닮아가고 북한이 중국을 닮아갑니다. 뭘 닮아가느냐?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구조들을 중국으로부터 김정은이 배우고 김정은으로부터 시진핑이 배워가요. 그래서 상호간에 1인 독재 체제가 아주 결합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김정은과 시진핑이 케미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푸틴과 김정은도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리더들이 만나서 아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안전지요. 북중러가 가까워지면 그리고 한미일이 가까워지고 북중러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보통 이걸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고 북중러는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방 삼각동맹, 한미일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방 삼각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구조가 붙으면
다시 한반도는 냉전 구조,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안 좋은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남북대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에 김정은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뜬금없이 대화하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걸고. 아마 조건을 걸긴 걸을 거예요. 왜냐? 지금 저렇게 미사일, 북한이 여러분이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올해까지 한 60 몇 발을 쏜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엊그저께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60, 한 3발, 4발 정도의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탄도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까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스커드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종류 있는 미사일은 아마 재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다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공유도 없는데 비행기도 몇 대 없거든요. 있는 거 다 띄어가지고 무력으로 가시했어요. 왜 가시했느냐? 저 개인적으로 북한이 대남 압박 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비행기를 띄워놓고 미사일을 쏘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압박을 느낀다? 한미가 압박을 느낀다? 한미의 전략적 한이 더 강한데요. 그럼 김정은이 한미가 압박을 느꼈다고 하기보다는 나는 왜 했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대국제적 상황에서 김정은이 올해 강조했던 건 두 가지. 하나는 식량.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김일성의 유언인 이밤의 고깃국을 내가 인민들을 먹이겠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식량 증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농촌 운동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김정은이 올해. 그래서 농촌에다가 갑자기 새마을운동 슬래트 우리 집 짓는 것처럼 도로를 개선하고 시멘트 도로를 만들고 지붕 개선하고 집들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그 땅들을 계속해서 경작지로 내모시게 만들면서 농업 생산에 갑자기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양에 건물들을 짓고 그 다음에 인민들과 관련된 이런 생필품들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농사는 망했고 그 다음에 생필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원료 자재가 없으니까 그거 생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설도 안 올라가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최근에 있었던 참 재미있는 북한의 법이 있습니다. 허풍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최고인민회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건데 허풍방지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확량, 가을철 추수 기간에 수확량을 얼마 정도 수확량을 낼 것인지 그걸 다 보고하라고 북한에서 이제 밑에 단위 협동농장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수확량을 고지고대로 하지 않고 허풍, 수치를 조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올라온 수치하고 재고량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올 연초에 식량을 김정은이 풀면서 군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라고 홍수 났을 때 나눠주라고 했는데 창구를 열어보니까 식량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군부에 몇 명들 숙청당하고 이 얘기들이 거기다 나옵니다. 그래서 허풍방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수확량을 가짜로 신고하면 속여서 신고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올해 추수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식량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국방력밖에 없고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름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이만큼 쏘아대고 이 정도 우리가 군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미의 훈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버틸 수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원래 경제, 식량 이쪽에서 북한의 인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은 가능한데 쓸데없이 비행기까지 뛰어가면서 하는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비행기까지 띄울 수 있는 기름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대북제재는 무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성과 창출 그러니까 밖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보여주려는 생각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비행기 다 띄웠죠. 미사일 다 쐈죠. 그럼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미사일도 쏠 게도 없고 비행기도 이제 더 이상 띄울 기름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거의 지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조용히 있다가 연말 성과를 정리하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저 개인적으로 반드시 대화하자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바로 손을 잡고 환영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만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당대안 구상 중에 하나가 한민족 그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방법을 새로 모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이 우리 한민족 통일 공동체 통일 방안이 노태우 정부 때 제안이 되고 김유성 정부 때 이게 법제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많은 정부가 바뀌어도 이 통일 방안은 전혀 손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지내왔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 통일 방안을 바꾼다는 게, 그 통일 방안이 크게 세 단계로 되잖아요. 네. 교류와 협력, 연합, 통일 이렇게 되는데, 이 단계에 대한 부분에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얼핏 듣기는 또 비핵이 이 부분에 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또 함께해서 적어도 통일 방안이라면은 국민의 어떤 합의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한 정부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이 통일 부분을 쉽게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부분인지,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뭐 손을 조금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통일 방안을 역대 정부가 안 고친 게 아니라 못 고쳤죠. 그러니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용구 총리가 만든 건데, 당시 총리 당시에 만든 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DJ, YS, JP가 다 오케이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열어가지고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서 거의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 합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의 지금 현재 상황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다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통일조비원회에서 토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 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 안 됐는데, 왜 윤석열 정부도 이걸 고치겠다, 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수정 보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수정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는, 공론화를 시작해보자라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통과시키는 건 여야 문제니까.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북한 핵 문제가 핵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의 북한 핵 문제가 딱 등장하기 때문에 이 통일 방안에서 비핵화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는 통일이 지상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문제가 또 등장하거든요. 평화 공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등장하고, 세 번째는 통일의 가치로 민족을 줄 것인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이주민들, 또는 보통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다문화라는 가치, 그럼 이들은 또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민족이라는 건 순수 민족인데, 그럼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21세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치들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뭐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하든지, 이게 아마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논의해보자라는 수준이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바꿔서 뭐 법제하겠다, 그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을 내고 있으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어렵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임기 5년 동안 하시고 싶은 정책은 하나도 못하고 그쪽에 블랙홀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 정부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에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후폭풍이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책 추진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국내 정치도 어려운데 대북 정책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뜬금없다는 얘기 나올 거고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거기에 다 매몰되고 재난지원금 문제에 매몰되면서 뭐 못한다고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다 쓰나미처럼 날아갔죠.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로 집권 초부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탄핵 그렇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5년이거든요. 5년인데 5년 안에 그런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 이 사건에 다 매몰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정치적 역량이 국내에 집중되면서 이 대북 정책의 역량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순수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추진하기보다는 그냥 밀어뒀다가 거의 소윈도우식으로 본인의 업적 창출이나 뭐 마지막에 뭐 소위 해서 정상회담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갔던 게 지금 대북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담대 영상을 내놓고 추진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장님. 네. 한 분 더 계시면 받고 아니면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열띤 강을 해주신 김일기 강사님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거창평화학교 초청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